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승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업체 TSMC를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의 호국 신산이라고 부릅니다. 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TSMC에 대해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방어하는 반도체 방패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대만 반도체는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이 잦아지면서 반도체 생산 기지의 안전성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요. 또 대체 생산 기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에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학자금 대출 빚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청년들과 중산층의 실태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는데 찬반 여론이 충돌하면서 미국 대선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아덴만에서 미국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후티 반군이 아덴만에서 미국 선박 2척과 인도양에서 이스라엘 선박 1척을 각각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영국의 해상무역작전부는 아덴만에서 선박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물적 피해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발발하자 후티 반군은 하마스 지지를 선언하고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군사조치 이후 후티 반군은 홍해와 아덴만에 미국과 영국 선박을 포함하도록 공격 목표를 확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안과 틱톡 매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서명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몇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상원은 하원이요 현지 시각 23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130조 원 규모의 안보 지원하고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최장 360일 내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는 24일 채널을 통해서 미국계 이스라엘 허시 골드버그 폴린의 모습이 담긴 산문길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골드버그 폴린은 영상에서 자신 신분을 직접 밝히고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스라엘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가자지구로 끌려간 인질 가운데 100여 명이 작년 11월 일시 휴전 기간에 풀려났습니다만 나머지 130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가운데 30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군이 반군에 점령당했던 태국 접경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카렌 민족연합이 미얀마 태국 접경지역 거점 도시인 미야와디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미야와디는 태국 북부와 미얀마 동부 국경으로 연결되는 도시로 태국과 미얀마 간 국경 무역이 가장 활발한 곳이자 미얀마군의 대규모 기지가 있는 요충지입니다. 국경 지역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미야와디 주민 수천여 명이 국경을 넘어 대피하자 태국은 경계를 강화하면서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극심한 폭염으로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기준 수도 마닐라 일대 등 5개 주 11개 지역에서 체감 기온이 42도를 넘어 위험수에 다다랐다는 기상당국의 경고에 따라 각급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대체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추정 사례가 최소 34건 접수됐고 이 중에서 6명은 사망했습니다. 필리핀은 통상 3월부터 5월까지 가장 무덥습니다만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이 한층 심해진 것으로 기상당국이 보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하는데요.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벌써 대통령이 된 듯한 느낌적인 느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있네요. 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뉴스를 좀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워낙 뉴스에 자주 등장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형사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멘탈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가 할 일은 정말 알아서 잘 챙기는 것 같다는 그런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일본 집권 여당의 자민당 2인자인 아소다로 부총재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여당에서는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대미 관계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소 부총재가 23일 날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만나서 미일 관계, 북한 중국 문제,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제 이런 걸 다 논의를 한 건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인들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네. 일본은 위대한 나라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정말 존경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회담 전에 이 트럼프 타워 입구에서 아소 부총재를 영접하면서 매우 귀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라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떠올리는 발언했고요. 아소 부총리는 아베 전 총리 재임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추측이 나오는 건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났었고, 네. 그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얘기가 나왔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만남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10일 날 미국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났기 때문에 특히 또 11월 달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깔아놓는 것 아니냐, 포석을 까는 것 아니냐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각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 2인자를 내세워서 트럼프 전 대통령 관계도 미리미리 관리해 두겠다는 심산이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일본의 니혼게자 신문은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되면 네. 주일 미군 경비 일본 분담금 증액 그리고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축소 등 이런 것들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소 부총재가 먼저 가서 일본의 상황을 브리핑한 것 아닐까, 설명한 것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그 상황 주시하면서 정부를 대표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한 기시다 총리와 역할 분담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키워드에서도 네. 대통령이 된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요. 이번 회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대비해서 관계 구축의 발판을 미리 마련한다는 것이고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쁠 게 없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알리게 되는 건데 실제로 최근에 폴란드 대통령도 만났고요. 영국의 외무장관도 만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네, 밀레이 네. 대통령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감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같이 깔려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그렇죠. 기분이 불편하죠.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측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광폭 행보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아소 전 총리가 지금 부총재긴 합니다만 미국을 방문한 것은 정부 방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장관이 중요한 외무위원회에 출석해서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 불쾌감을 내비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라고 했더니 아소 전 총리 방미는 시기가 적절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 건데 그러자 외무장관이 개인 자격을 간 것으로 안다. 정부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갈까요? 네. 정의를 세우는 데 필요한 기간 30년. 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미국에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가 선수를 상대로 해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고요. 너무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1986년부터 체조 대표팀과 미시간 주립대 체조 클럽의 주주로 일했었던 레리 나사르가 훈련이나 재활치료 명목으로 무려 30년 넘게 300명이 넘는 여성 선수들 대상으로 해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미국 체조협회와 관련된 개인들로부터 학대당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미국 법무부가 23일 날 나사르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 연방수사국 FBI를 상대로 제기한 139건의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총 1억 3,8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900억 원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서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이 미 법무부 측은 이번 합의가 나사르가 가했었던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치유를 위해서 네. 필요한 지원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FBI를 상대로 소송을 낸 네, 건데 맞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FBI가 2015년 7월 달에 나사르의 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이긴 했습니다만 네. 수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이게 2016년 11월 달에 기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에 2015년인데요.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FBI 요원이 나사르가 기소된 이후에 2017년까지도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각하게 보지 않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자 체조 간판 스타인 시몬 바일스 그리고 예.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메칼라 마로니 이런 피해자들이 FBI 부실 수사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면서 결국 2022년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해 전에 청문회까지 열렸었거든요. 네네. 상원 청문회에서 이 체조 선수 마로니가 FBI 요원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FBI 측에서 자신의 진술을 무시하는 것은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당시 청문회에 참석했었던 FBI 국장은 피해자들에게 실망감을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 선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르는 2018년 연방법과 미시간 주법 위반으로 각각 60년형, 최대 175년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네. 네, 피해자들에게는 트라우마가 평생 그렇죠. 남을 텐데요. 네, 이게 물론 뭐 금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뭐 회복이 네, 어쨌든 계속 관리하고 노력하고 그렇죠. 치유받는 과정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선택권의 확대인가 권리의 침해인가. 예. 네, 이건 이제 이탈리아 소식인데요. 네. 이탈리아가 지난 46년간 법으로 보장했었던 낙태 관련 법안을 지금 극우 정당 입김으로 이게 좀 바뀌게 됐습니다. 네. 이탈리아 상원이 23일 날 정부가 발의한 낙태 관련 법안을 찬성 95표, 반대 68표로 통과를 시켰는데 네. 이 법안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낙태 지원센터를 찾는 여성들에게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접근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겁니다. 네. 멜로니 총리가 소속된 여당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임신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사실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네. 정부가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뭐 의견이 뭐 찬반이 갈리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뭐 카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1978년에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 194호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네. 낙태권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네. 이후에도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해진다면 임신 중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데 이 법은 의료인들이 양심적 거부자로 등록을 하고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들이 임신 중단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쉽지 그런데 않네요. 거기서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이 낙태를 반대하는 자체가 직접 설득 작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건데요. 멜로니 총리의 이런 이제 법 개정 때문에 낙태를 또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야당 측에서는 정부가 이 법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우파 진영이 여성의 생식 자율성을 반대하고 낙태에 관한 여성의 선택권을 두려워하는 것이냐라면서 법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또 정부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출산율이 15년 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맞아요. 문제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출생아 수가 37만 9천 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는 카톨릭 신자가 많고 그렇죠. 바티칸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이 보수 정권이 2033년까지 연간 최소 50만 명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법까지 바꿔가면서 어쨌든 고육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또 여성들도 네. 자신의 선택권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좀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난민을 위한 난민에 의한이라고 이제 물음표 치셨는데 네. 예. 이거는 이제 영국 정부가 난민들을 영국 본토에 오기 전에 아프리카 르완다로 네, 미리 네. 보내서 심사하는 그 법안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영국 정부 입장은 난민을 위한 거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거는 영국을 위한 영국에 의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영국 의회가 망명 신청자를 영국 본토 안으로 들어보내지 않고 네.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르완다 법을 2년 만에 의회에서 다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자 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차기 총선에서 집권 여당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당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르완다법을 아예 폐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인권단체, 종교계도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과 유럽 평의에서도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르완다법 통과로 망명 신청자, 난민들이 더 이상 영국으로 이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르완다로 먼저 보내지게 되고 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에 르완다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는데 르완다에 정착하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영국에는 진짜 못 들어오는 네, 거군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국교회, 감리교, 침례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성명을 통해서 망명 신청자와 난민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쟁, 박해, 폭력을 피해 도망쳐온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영국 정부에서는 뭐 이 법이 난민들을 위한 법이다. 어떤 이유가 이제 난민들을 위한 건지 좀 볼까요? 일단 뭐 사실 난민들이 아프리카에서 오면서 영불 해협을 건너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또 불법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그러니까 물론 본국에서 사정이 있어서 나오는 건 알지만 네. 그 과정에서 희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고 뭔가 우리가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영국의 입장인데요. 네.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이주에 대한 세계적인 방정식의 근본적인 변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영국 정부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해협을 건너는 것을 막고 싶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려던 7살짜리 여자 어린이 남성 3명,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프랑스 해안 경비대는 사망자들이 탔던 소형보트가 110명을 태운 과적 상태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안은 통과됐습니다만 네. 희생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파장이 계속될 것 같네요. 네, 앞으로도. 맞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어요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 네, 얘기인가요? 오늘 뭐 이거 TV 화면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영국 근위대 소속의 군마가 탈출해서 도심을 아. 뛰어다니는 일이 벌어졌고 네. 4명이 다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24일 날 오전에 근위대 군마 여러 마리가 아침에 진행되는 훈련에 참여하던 중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말들이 오전 출근 시간대 빅토리아, 버킹엄궁 앞길과 올드위치 이런 지역을 질주했고 차량에서 뛰어들면서 굉장히 아이고.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겠네요. 네, 시민들이 SNS 통해서 말들이 도심을 질주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한 마리는 좀 부상을 입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런던 응급의료 당국을 인용해서 텔레그래프지에서는 세계 지역에서 4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말을 타고 있다가 떨어진 군인 1명도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오전 훈련할 때 군인 6명이 말 7마리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인근 공사장에서 굉장히 큰 소음이 있었고 이 소음에 놀란 말이
동의하면서 군인 4명이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말이 굉장히 소심하고 예민하고 네.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군마는 여러 행사에 투입되기 때문에 소음에 좀 둔감해지도록 훈련하는데 네. 그날은 소음이 얼마나 컸는지 너무 모르겠습니다만 시끄러웠나 봐요. 네, 그래서 정말. 군마들이 이렇게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또 피해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다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학생은 내가 지킨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이거를 나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 근데 또 그 총이 너무 많아서 총기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게요. 미국 테네시주 하원이 교사들이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총을 네.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뭐 학교 괜찮을까요? 보안관이 있는 학교도 있긴 한데 네네네. 이제는 선생님들도 이제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공화당 의원들의 적극 지지 속에서 찬성이 68표, 반대가 28표로 교내에서 교사들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이미 이번 달 초에 통과가 됐고요. 공화당 소속의 빌리 테네시 주지사가 서명하면은 이 법안은 발효가 됩니다. 예. 해당 법안은 교사가 교내 권총 소지를 하기 위해서 신원 조회 그리고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학교장과 지방치안 당국의 허가서 그리고 서면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운동장, 체육관, 강당에서 있는 여러 가지 학교 행사에는 총을 휴대할 수 없도록 했고 네. 총을 갖고 있는 교사나 교직원의 신원을 부모님 또는 다른 교사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학교 내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고육지책일 텐데 네. 아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테네시주에서는요 작년 3월달에 내시빌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 범인 포함해서 무려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공화당과 보수자들은 교사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이 잠재적인 학교 내 총격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 입장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네.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총이 그래서- 아예 없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민주당 주 하원 의원은 테네시주 그리고 지역사회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정말 끔찍한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법안 통과를 강력히 비판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이 우발적인 총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뉴스 보면은 뭐 집에 있는 총기를 아이가 잘못해서 만져서 네, 뭐 오발 네. 사고가 그럴 수도 있었다 있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AP통신은 해당 법안이 발효가 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총기를 소지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메트로네시빌 공립학교 대변인은 교내에서 허가받은 법 집행자만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들을 총기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스펜다우 발레의 True 전해드립니다. So true, funny how it seems, always in time, but never in line for dreams. Head over heels, went toe to toe. This is the sound of my soul. This is the sound. I bought a ticket to the world. But now I've come back again. Why do I find it hard to write the next line? Oh, I want the truth to be sai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지난 분기 대비 1.3% 성장하고 실질 국내 총소득은 2.5%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대 증원 등 각종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 의사단체는 불참했습니다. 신군부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반발해 시위에 참여하다 고문을 당한 피해자 9명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9살 미만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해 2,9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로 5년 전에 14.6세보다 낮아졌고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계획의 물증을 확보했다며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오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에서도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학자금 대출 금액이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에 달하고 있고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70%가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이 학자금 대출 탕감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일단 현재 미국에서 대학 등록금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많이들 중산층이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학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좀 뭐 천차만별이고요. 예. 뭐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렇죠. 또 본인이 어디에 거주하느냐, 뭐 주 안에 있는 대학을 가느냐, 다른 주에 있는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있는 워싱턴 DC나 이제 인근 버지니아주의 대학 등록금을 요즘 보니까 네. 1년에 미화로 한 5만에서 6만 달러, 많게는 8만에서 10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네. 환율로 따지면 거의 1억 원에 육박하거나 1억 원을 넘는 수준인데. 1년에. 그러니까 미국의 뭐 아이비리그나 뭐 탑 랭킹 대학들의 등록금도 좀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유학생 자녀를 둔 한국의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근데 등록금만 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비 대학교 해야죠. 기숙사의 생활비 뭐 이러다 보니까 학비는 더 늘어나게 되는데 미국 센서스국의 조사를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미국 가정의 연간 소득 중간값이 7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부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산층 가정의 경우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대학 등록금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칼리지 보드를 보니까 4년제 대학을 마친 졸업생의 54%가 평균 3만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 빚을 안고 졸업을 한다. 그런데 일부 전문직 과정 졸업생들 오히려 10만 달러를 훌쩍 넘는 빚을 진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빚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학자금 네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그렇죠. 나면. 네. 이게 근데 소득에 비해서도 좀 부담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면 한 6개월 뒤부터는 학자금을 상환해야 되기 시작하는데 네.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도 될지 아,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구체적인 거 저도 좋죠. 미국에서 네. 예, 대출을 받아서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에서 50만 원씩 저도 10년에 걸쳐서 갚았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 미국에는 워낙 주택비가 비싸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워낙 지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4, 50만 원씩 그 이상 뭐 10년 동안 학자금 갚는다는 것이 정말 큰 부담인데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가 4,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 학자금 대출 문제가 미국 사회에 정말 큰 부담이고 정말 젊은 층의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네. 이거 좀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가 좀 계속 꾸준히 있어 왔는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3일 말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올해 미국 유권자의 절반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이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렇군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10명 중에 7명이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이 이렇다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또다시 대규모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수천만 명에 해당하는 어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탕감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한 400만 명에게는 뭐 여러 조치를 통해서 학자금 전액을 탕감한다든가 한 1,000만 명에게는 최소 뭐 $5,000, 약 한 700만 원 정도를 없애준다거나 네. 뭐 또 제때 갚지 못해서 쌓인 이자를 뭐 최대 2천만 원 이상 탕감해 준다거나 뭐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최소 2,300만 명이 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2022년에도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3번째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 학자금 대출 탕감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층 표심을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2년에 이제 학자금 탕감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때 공화당이 제동을 걸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학자금 탕감 계획이 의회의 어떤 승인을 거친 것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혼자만의 어떤 행정 명령에 의해서 추진된 거다. 아. 또 학자금을 탕감해주면 각 주정부 기관의 어떤 예산에도 문제가 생기고 세수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갔고 네. 작년 6월 달에 결국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넘어섰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좀 공화당 측이 반대하겠네요. 예, 학자금 탕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학자금 탕감 계획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나 중산층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아무래도 이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미국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정책이 아닐까 싶거든요. 중요한 정책일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년 동안 학자금 갚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정말 힘들었는데 사실 그래도 학자금이 좀 남아 있었어요. 어. 그런데 공무원이나 교사, 간호사 이렇게 공공 그 서비스 근로자가 10년 동안 학자금을 잘 갚으면 네. 남은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이 오,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다행스럽게도 최근 남아있던 학자금을 탕감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제가 네. 심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됐고 부담이 좀 크게 줄었는데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노리는 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자금을 탕감해 줌으로써 중산층이 좀 더 경제적으로 좀 약간 부담을 덜 수 있게 가용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학자금 탕감이 정말 중산층이나 젊은 층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네. 예, 이 공화당도 위기를 느낀 나머지 이를 견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대선 전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지 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아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계속 찬반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위치한 대만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또 일시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반도체 생산 기지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관련된 소식 살펴보죠. 연합뉴스 경제TV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공장 부지 때문에 뭐 고민이 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하고 이 기계들이 대부분 대만에 몰려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대만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가 좀 불안해져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물밑에서 그 대체지를 탐색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대만이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몇 개 있는데요. 먼저 중국하고 대만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 지정학적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대만에 지진이 자꾸 발생한다라는 그죠. 것도 네. 문제를 꼽히는데요. 네. 이번 달 3일에 이제 대만 동부 지역의 화롄현에서 25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 터졌었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맞아요. 이 비슷한 급의 여진이 같은 곳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반도체 생산 기지가 집중된 그 서부 쪽의 타오 위안과 또 타이 중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을 정도여서 네. 이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이 너무 심하게 집중돼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또 이번 지진을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그 공장 부지를 다양하게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만 의존도를 줄이고 그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 자국의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도체 공장들이 대만에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어느 네. 정도입니까?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네. 먼저 대표적으로 세계 1위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TSMC 공장이 현지에 있고요. 네네. 대만 회사니까 당연히 대만에 그렇죠.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이 대만에 있습니다. 미국 회사인데도 이제 대만에 있는 거고요. 또 웬만큼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본 회사들 공장이 뭐 거의 다 대만에 있어서 이 대만이 세계의 반도체 공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공장이 몰려 있는 만큼 그 대만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생산량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세계 반도체 수탁 생산 물량의 절반 이상이 대만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네. 특히 첨단 반도체의 경우에는 무려 90%가 대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네. 거의 대부분 메이드 인 대만이라고 대만이군요. 생각하면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네. 그 첨단 프로세서가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또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GPT를 학습시킬 때 필요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도 대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진이 터졌을 때 이게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전망이 막 쏟아져 나왔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공포감이 커졌습니다. 지진이 그러면 발생하게 되면 반도체 설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먼저 그 반도체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 반도체가 뭐 습도, 더위, 추위, 이 온도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 섬세하죠. 아주 민감한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제품인데요. 특히나 지진에 가장 취약합니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요. 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안 일어나기를.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반도체 장비 대부분이 정밀 기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계에 미세한 충격이 하나라도 전해지게 되면 네. 이 설비가 바로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러니까 TSMC도 대만에 지진이 터졌을 때 그 주요 기계들의 가동이 대부분 중단됐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이렇게 잠깐이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기계가 진공 상태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24시간 가동돼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장이 한 번이라도 멈추게 되면 네. 그 지금 생산하고 있던 제품을 싹 다 버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됩니다. 와, 네. 이거는 너무 피해인데요. 네. 또 꺼진 기계를 바로 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 반도체 기판을 웨이퍼라고 하는데 네. 그 웨이퍼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한번 멈춰버리면 웨이퍼만 만드는데도 2, 3개월 걸리니까 그러네요. 네, 최종 제품을 만들 때까지는 뭐 수개월간 이제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대만에서 지금 자꾸 지진도 일어나고 불안하잖아요. 네. 그럼 새로 뜨는 반도체 대안지라고 어디로 좀 눈을 돌리면 될까요? 네, 이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탈대만, 뭐 네.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대안지로 베트남 혹은 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가 뭐 제2의 대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렇군요. 네, 먼저 이 말레이시아 시장의 강점을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포장, 반도체 조립,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 네. 좀 이게 경력자들이 많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그 현지에서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미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네. 1972년에 말레이시아로 진출을 했고 네. 몇 년 전에는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또 이제 다른 반도체 대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도 작년 9월에 말레이시아 페낭에 공장을 지었고요. 또 독일 반도체 회사인 인피니언도 재작년 말레이시아 쿨림 지역에 세 번째 웨이퍼 제조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부품 회사인 뉴웨이즈가 말레이시아 클랑 지역에 새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몇몇 기업들이 진출을 한 상태인데 네네. 뭐 단점은 없을까요? 문제 없을까요? 네, 물론 걸림돌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 진출을 할 때 말레이시아 그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킬 만한 고급 인력이 현지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네, 좀 심각하게 부족하다라고 전해지고요. 그렇군요. 네, 또 다른 기업들을 이렇게 말레이시아 쪽으로 유인할 만한 네. 그 말레이시아의 자체적인 어떤 유명한 반도체 기업이 없다라는 것도 한계로 꼽힙니다. 대만 네. 같은 경우 TSMC 이렇게 그런데- 어떤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하면 떠오르는 반도체 기업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내부의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그 말레이시아 안와르 정권이 재작년에 출범한 뒤로 말레이시아가 좀 중국적으로 기울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말레이시아에 좀 정치적인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말레이시아가 미국 뜻대로 이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반도체 제품하고 장비를 이제 수출할 때 네. 어떤 그 규제가 일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 외의 지역이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부터 살펴보면 네. 그 이제 미국에서 위탁 생산 점유율 3위 회사인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네. 그 40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원을 투자해서 이미 싱가포르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점유율 4위인 대만의 UMC도 싱가포르에 새 공장을 짓고 있고요. 네. 또 미국 마이크론과 유럽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STM도 싱가포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태국까지도 차세대 반도체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작년 12월이었죠. 근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베트남 총리에게 네. 이 베트남을 엔비디아의 제2의 고향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베트남은 그 오는 2030년까지 네. 그 처음 그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걸 국가적인 목표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는 거군요. 네. 동남아시아 지역 이렇게 대안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른 곳은 없을까요? 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네. 동남아 그 밖에 미국 그리고 인도, 일본도 지금 반도체 공장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서 그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인텔 그리고 TSMC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에게까지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자국의 반도체 공장 유치를 서두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달에 반도체 공장 인도에서는 그 저번 달 네. 반도체 공장 세 곳의 이제 기공식이 동시에 열렸는데 네. 이때 총 투자 규모만 150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제 마이크론도 작년 8월부터 인도 구자라트 주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게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이 지난 2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그 대만 못지않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여서요. 그렇죠. 네. 대체제로 하기에는 비슷한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는 게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어제만 해도 이제 일본에서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네, 네. 이 현슈 중부의 그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어제 오후 저녁 밤 늦게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일부 지역에서도 진도 4 정도의 이제 흔들림이 감지됐다라고 전해지는데 네. 이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 기준으로 진도 4가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또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수도인 도쿄 중심지에서까지 그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라고 전해지는데 이런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공장은 또 이제 이런 흔들림이 조금 작은 흔들림이라도 있으면 또 공장 바로 부분, 멈추니까. 네,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다시 한번 공장을 짓기 적합한 곳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대체제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만처럼 그런 안전했던 곳이 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딱 맞는 지역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 동남아가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라는 지위를 당장에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네. 동남아와 인도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는 대부분 그 반도체 포장 같은 그러니까 후공정이나 혹은 후공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비첨단 그 반도체 제조가 주로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노미터급의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건 이제 동남아는 조금 이제 기술력이 달린다라고 네, 네. 알려져 있고요. 네. 여전히 이런 첨단 반도체는 대만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처럼 최첨단 반도체를 낮은 불량률로 제조를 하면서 동시에 고급 인력과 최신식 공장을 갖추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미국과 일본도 섣불리 대만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네. 이 진행 중인 TSMC 그 생산 시설 확장 프로젝트가 네.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론 등이 여전히 대만에서 주요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대만에서 계속 이제 해야 되겠다.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건비가 낮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다. 이게 아마 큰 강점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는 좀 대체지가 될 수 없을까요? 네, 물론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도 뛰어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거란 예상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당연히 말씀해 주신 대로 노동력이 뛰어나고요. 네네. 축적된 기술이 많고 또 각종 이제 환경, 그 수자원까지도 아주 입지가 탁월합니다. 그렇죠. 네, 이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등이고 네. 또 시스템 반도체 제조하고 설계 부문도 열심히 키우고 있어서 대만과 충분히 겨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수자원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수자원. 네. 반도체 생산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이 회로를 새기기 전에 그 반도체 기판 아까 말씀드린 웨이퍼를 깨끗한 물로 잘 씻어야 돼서 그런데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들이 대체로 저수지 근처에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삼성전자 기흥 공장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신갈 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여기서 공업 용수를 끌어다 쓰기도 아주 좋고요. 네. 또 물이 주변 충격을 잘 흡수해줘서 반도체를 깎거나 하는 정교한 작업에 매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수돗물, 아리수를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깨끗한 물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아주 최적화된 곳이라고 여겨지고요. 네. 또 제가 취재할 때 전해 듣기로 그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공장 부지를 이렇게 빙 둘러서 깊게 그러니까 해자를 파놓고 그 물이 계속 흐를 수 있게 해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업 비밀 중 하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대만의 대체제로 한국을 좀 생각하라고 기업들한테 많이 홍보해야 되겠는데요? 네, 영어로도 기사를 쓰고 해서 홍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코너 대만을 대체할 반도체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 어디인지 살펴봤습니다. 연합뉴스 경제TV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메리 매닐로우의 노래 Can't Smile Without You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